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친정으로 당장 꺼져. 여기서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집살이의 매운맛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남의 식구로 얹혀 사는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실 겁니다. 남편 김민석과 결혼한 지 3년. 저는 시댁에서 단 한 번도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일쑤였죠. 오늘은 시어머니의 60번째 생신,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시댁은 거실에 10개가 넘는 상을 펴놓고 꽤 많은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집안일은 오롯이 제 차지였죠. 시부모님은 거실 상석에 앉아 친척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남편 민석 씨는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게 물 한 모금 건네거나 일손을 거들어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이마에 맺힌 땀은 닦아낼 새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가장 공들여 준비한 메인 요리인 도미찜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 도미는 제가 며칠 전부터 수산물 시장을 돌며 고른 아주 싱싱하고 귀한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상에 그럴듯한 요리 하나쯤은 있어야 면이 설 것 같아서였죠. 거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친척들은 웃고 떠들었고 민석 씨는 술잔을 높이 든 채 사람들과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에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혹여나 국물이 튈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 식탁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접시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펄펄 끓던 생선 국물이 제 다리로 튀었습니다. 아튼 살이 타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접시는 깨졌고 애써 만든 도미살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흥겨웠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 얼른 허리를 숙여 파편을 치우려던 찰나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한지은, 너 눈이 삐었어. 민석 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좀 조심 못해. 이 도미가 얼마짜린 줄 알아?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엄마 생신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우리 집 망신 주려고. 다리의 화상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분명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쳤다고 말하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는 앞뒤 사정은 묻지도 않고 불같이 화만 냈습니다. 그것도 이 많은 친척들 앞에서요. 여보, 그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제가 해명하려 입을 떼자마자 민석 씨는 더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명은 무슨 해명.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그는 침까지 튀겨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넌 재수 온 붙은 여자가 틀림없어.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네. 당장 친정으로 꺼져. 여기서 더 망신 떨지 말고 짐 싸서 가라고. 친정으로 꺼져라는 그 말이 묵직한 망치처럼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그가 화를 낸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위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남편을 거들며 제가 철이 없어서
잔치 분위기를 깼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까지.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감싸주기는 커녕 입술을 비죽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다. 며느리가 되어서 접시 하나 제대로 못 나르고 태삼에 데리고 있어 봤자 집만 되지. 있기 싫으면 썩 나가거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예전 같으면 꾹 참았을 겁니다. 부부는 서로 감싸주는 거라고, 친정부모님 걱정시키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겠죠. 하지만 오늘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독한 말, 그리고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순간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쳤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 3년의 인내가 가져온 건 사랑이나 존중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모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을 견디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미 제 신경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자. 당장 여기서 나가자.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나가라면 나가죠.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민석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 당신네 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 살았어요. 공로는 없어도 고생한 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부끄럽고 싫다면 눈앞에서 사라져 드릴게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순순히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씨도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한지은, 너 나가기만 해봐.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의 말이 방아쇠를 당긴 것일 뿐이죠.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신분증, 통장,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짐을 챙겨 지퍼를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민석 씨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제가 차갑게 노려보자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은아, 진짜 가려고. 오늘 시어머니 환갑인데 나중에 얘기해. 모양 빠지게 이게 무슨 짓이니. 친척 중 한 분인 고모가 말리려 들었지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모님, 진짜 모양 빠지는 건 제가 아니라 앞뒤 안 가리고 아내를 내쫓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망쳐서 죄송하지만 저 한지은도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순 없네요. 이 집 생활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가슴을 짓누르던 3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성북동 옹기 펜션으로 가주세요. 미리 알아봐둔 숙소였습니다. 혹시나 남편과 싸우고 갈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 봐둔 곳이었죠. 택시가 출발하고 3년간 갇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털끝만큼의 미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이란 게 참고 견디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희생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비굴한 인내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더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석 씨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연락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이상 그들에게 질척거릴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끝내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의 화상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짜로 이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화풀이로 나간 건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콧방귀를 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 테니까요. 잃어버린 자존감을 하나하나 되찾을 겁니다. 택시는 금세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인상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조차 자유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욕실로 가서 찬물로 다리에 화상을 식혔습니다. 쓰라렸지만 마음의 통쾌함이 육체의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가장 친한 친구 소영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나 민석 씨랑 끝냈어. 오늘 그 집에서 나왔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한지은,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진작 갈라섰어야 했어.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내가 갈까?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 성북동 펜션에 있어. 안전하니까 걱정 마. 그냥 너한테 알리고 싶었어. 나 이제 자유야. 소영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홀로 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댁에서 겪은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환갑잔치에서의 소동이 남들에겐 망신일지 몰라도 제게는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시댁 풍경은 안 봐도 훤했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간 직후 민석 씨는 씩씩대며 저러다 말겠지. 반나절도 안 돼서 빌면서 들어올 거야 라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어딜 감히 놔둬라. 친정 가서 쓴 소리나 듣고 오겠지라고 맞장구 치셨겠죠. 하지만 잔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을 테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떴을 겁니다. 남겨진 건 난장판이 된 거실과 술에 취한 남편, 그리고 심사가 뒤틀린 시부모뿐이었겠죠. 민서가 내가 참아라. 그년 들어오면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마. 시어머니는 깨진 접시와 음식물이 널브러진 바닥을 보며 혀를 찼을 겁니다. 이거 다 치워야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저걸 치워야겠니? 평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민석 씨와 시아버지가 끙끙대며 뒷정리를 했을 겁니다. 며느리라는 하녀가 사라졌으니까요. 한바탕 정리를 끝내고 민석 씨가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이상함을 감지했을 겁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화장품들이 싹 사라지고 옷장 속 제 옷들이 텅 비어 있었을 테니까요. 이 여자가 진짜 짐을 다 뺐네. 그제야 그는 서랍을 뒤져보았을 겁니다. 예금 통장, 도장, 신분증. 중요한 서류가 보관된 서랍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서야 등골이 서늘해졌겠죠. 설마. 아니야, 홧김에 그런 거겠지. 손을 떨며 제게 카카오톡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전송되지 않았겠죠. 전화를 걸어봐도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을 겁니다. 차단. 감히 나를 차단해? 그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아버지 핸드폰으로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다급해진 그는 제 친구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여보세요, 소영씨. 나 민석인데 지은이 거기 있어? 하지만 소영이는 차갑게 응수했을 겁니다. 김민석 씨, 당신이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요? 시어머니 환갑에 아내를 내쫓아 놓고 찾긴 왜 찾아요? 지은이 여기 없어요. 있어도 안 바꿔줍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긴 뒤 민석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중얼거렸겠죠. 말도 안 돼. 지난 3년 밥상 차려주고 집안일 도맡아 하던 아내,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도 묵묵히 받아내던 아내가 사라진 겁니다. 본인이 내쫓았으면서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날 밤 민석 씨는 미친 사람처럼 제 친정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전화를 받은 저희 엄마는 평소답지 않게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대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지은이를 찾을 자격이 있나? 내 귀한 딸 데려다가 식모 취급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쫓아. 이제 와서 사과? 늦었네. 지은이 여기 없지만 있어도 절대 안 보낼 거야. 엄마마저 전화를 끊어버리자 민석 씨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는 거리를 헤매며 제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겠죠. 공원, 카페, 쇼핑몰.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모르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전복죽을 먹으며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단비로 3천만 원을 줬고 저희 친정에서 혼수로 5천만 원과 가전제품을 해갔어요. 결혼 후 산 1억짜리 차는 남편 명의지만 공동재산이고요. 제 월급은 따로 모아뒀어요. 김 변호사님은 명쾌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지은 씨, 혼수와 결혼 전 모은 돈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산 차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당한 대우, 폭언 등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는 환갑잔치에서의 폭언과 그간의 부당 대우를 증언해줄 친척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거를 잘 모으세요. 녹음이나 문자, 주변 진술이 중요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댁 고모님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집을 나가. 민석이가 어제 너 찾느라 밤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얼른 들어와서 빌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모님,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저더러 꺼지라고 했어요. 전 안 돌아가요. 이혼할 겁니다. 뭐, 이혼? 우리 민석이가 장손인데 이혼남 딱지 붙이겠다고? 너 가만 안 둔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의 회유와 협박 전화가 빗발쳤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펜션까지 찾아왔습니다. 펜션 아주머니가 알려주셨죠. 지은 씨, 밖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창문 너머로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을 한민석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지은, 나 잘못했어. 제발 얘기 좀 해.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펜션 아주머니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가 펜션으로 놀러 왔습니다. 야, 그 인간 오늘 왔다 갔다며? 끈질긴 놈. 소영이는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참 내 전 직장 동료가 다니는 무역회사에서 행정 직원을 구한대. 너 경력도 있고 꼼꼼하니까 추천해줬어. 내일 면접 보러 오라는데. 정말? 고마워, 소영아. 이혼 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 술술 풀리나 봅니다. 다음 날 면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엄마에게 전화해 취업 소식을 알리자 엄마는 울먹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뒤에 있다. 하지만 시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3일 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친척들까지 때로 몰려와 펜션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며느리 나와라.
남편 버리고 도망간 독한 년.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했고 시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기가 죽어 뒤에 서 있었고요. 펜션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울어댔습니다. 경찰 양반,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저는 침착하게 내려가 경찰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불화로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저 사람들이 며칠째 협박 전화를 하고 오늘은 영업장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 다 있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거 업무방해죄랑 스토킹 처벌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연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그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민석 씨와 시부모님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빈몸으로 나가 차도 가전제품도 다 우리 돈이야.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탁자 위에 꺼냈습니다. 이건 제 혼수 내역과 영수증이에요. 이건 제 월급 통장 내역이고요. 차 할부금, 제가 낸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씨, 당신 외도 증거 여기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민석 씨가 김미라라는 여자와 통화하며 사랑을 속삭이고 제 명의로 된 적금을 몰래 깨서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돌려 시어머니에게 보낸 이체 내역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 사실은 몰랐는지 사색이 되어 아들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민석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만은 안 돼. 유책 배우자가 되면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고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하니까요. 법대로 해요. 난 봐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동네와 친척들 단톡방에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며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비방 대자보까지 붙였죠. 저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제가 확보한 남편의 외도, 증거와 폭언 녹취록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댁의 갑질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합니다. 동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내쫓더니 아들이 바람 피운 거였어?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네. 쉽쉽. 설상가상으로 민석 씨의 내연녀 김미라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빠,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내 돈 내놔. 시어머니와 내연녀가 아파트 화단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영상이 입주민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민석 씨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권고사직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완벽하게 받아냈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민석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아니, 못 살겠지만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이진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였는데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지은 씨,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어느 햇살 좋은 날, 진우 씨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제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했고 예쁜 딸 하은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내려주는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시고요.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 민석 씨는 직장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웠고 집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